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승만 주도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주도시대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죠. 대통령 선거를 보면 국회에서 선출했는데 이승만이 180표를 얻죠. 2등은 김구인데 13표밖에 얻지 못하죠. 압도적이죠. 그래요. 전체 참여자가 198명인데 90% 이상의 득표를 하죠. 이 김구가 나오는 이유는 김구 당시 선출하는 방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구는 한국 정부 구성에 참여하지 않죠. 한국 정부 수립을 반대하죠. 근데 후보자 등록 없이 재헌 의원들이 지지하는 임의의 사람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선출해서 그런 거예요. 김구를 정은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523만 표, 74%를 얻죠. 2등이 무소속 주봉암인데 79만 표, 11%밖에 얻지 못하죠. 압도적이죠. 전국적으로 압도적인 표를 얻은 거죠. 그래서 이승만 주도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겠지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다 했죠. 국회 선출에서 직접 선출로 바꾸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국회를 믿지 못하니까 직접 선출로 바꿨겠죠. 바꾸는 과정에서 어떤가요? 좀 무리하게 바꿨죠. 국회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국회하고 좀 사이가 틀어진 것이지요. 그래요. 1952년 4월 17일 민주국민당을 중심으로, 그래요. 현 시대의 민주당의 뿌리죠. 민주국민당 이전에는 한민당이 있었죠. 반이승만 세력이 형성되었죠. 곽상원 의원 외 122명의 연소로 국회에서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하죠. 그래요. 내각 책임제를 만들어서 이승만을 쫓아내려고 했던 거죠. 반이승만 세력이 국회에 팽배해 있었죠. 이승만의 인기는 압도적이었죠. 국민들 사이에서. 직선을 하게 되면 이승만이 무조건 되는 것이지요. 그래요. 그래서 임시수도 부산에서 개정을 하죠. 경찰과 군대가 국회의사당을 포위한 상태에서 개헌을 하죠. 찬성 163명 되죠. 정원은 한 204명인데 한 163명이 찬성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요. 투표를 하면 현 시대에서는 용납이 안 되겠죠. 그 예전에 설명했던 게, 현 시대에서는 민주주의에 의한 구성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학을 갔다 온이나 지식인들이야 민주주의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당시 한국인들은 민주주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대부분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개헌을 하고 현 시대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현 시대처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강한 상태에서는. 근데 그런 식으로 개헌을 하고 선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승만이 압도적인 표를 얻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승만은 어떻게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게 되었을까? 그리고 왜 국회의 야당 특히 한국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이승만과 척을 지게 되었을까? 반이승만이 되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이승만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요. 이승만 정부가 토지 개혁을 했죠. 그래요.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 농지 개혁이죠. 농지 개혁을 추진하는데 농지 개혁에 성공해서 그런 큰 지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북한하고 비교를 해도 큰 성공을 했죠. 국민들도 그걸 안 거예요. 농지 개혁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뭐 농업 부분에 있어서 뭐 개혁한다 해서 뭐 큰 표를 얻기는 어렵죠. 농민 수가 확 줄었죠.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현 시대에서는 서울시가 거의 한 1,000만 가까이 되고 경기도도 한 1,000만 넘죠. 한 1,200, 몇백, 3, 400만 되죠. 거의 인구의 절반인데 과거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1955년 자료인데 그 이전 자료를 못 구해서 이걸 보겠죠.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가 300만 원이었죠. 경상북도도 한 300만 넘고 경상남도도 한 370만 되고 그래요. 서울 경기 합치면 380만, 경상남도하고 비슷하죠. 그래요. 경기도 서울특별시 150만, 강원도도 한 150만 되죠. 그래요. 그 당시엔 도시가 발달해 있지 않고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를 했어요. 농민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농지개혁 성공이 농지개혁을 성공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의 농민들, 즉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승만을 지지하게 된 거예요. 그럼 그거하고 국회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승만하고 국회하고 틀어진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들이 농지개혁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반대한 농지개혁을 이승만이 추진했으니 야당의 국회의원들은 이승만을 싫어하겠죠. 반대로 국민들은 어떤가요? 환호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 당시 핵심적인 문제는 국민들이 원했던 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농지개혁이지.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농지개혁은 미군정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미군정 때부터 봐야 돼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농지개혁에 대해서는 미군정의 토지개혁. 일본 정부가 그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겠죠. 1946년 2월 21일 신한공사를 설립하죠. 미국에서 미군정이. 그래서 동양석식 주식회사 일본 정부의 회사인 거죠. 그 소유한 일체의 재산을 신한공사 설립이 인수를 해요. 그래요. 일본이 지니고 있던 땅들을 그래요. 미군이 다 그래요. 인수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1947년 12월 농지개혁법안 남조선과도 입법에 상정하죠. 농지개혁을 하기 위해서 남조선 과도 입법에 상정을 해요. 남조선 과도 입법은 뭔가요? 남조선 과도 입법 8월 24일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 창설. 국회가 있기 전에 한국인들로 구성된 국회겠죠. 1946년 6월 29일 군정장관 러치는 조선인에 의해 구성되는 입법기관 창설 제의했다. 그래요. 국회라고 보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당시 법은 미군에서 만들겠죠. 군정 법령을 만들었는데 한국인들에게 정부를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 이런 걸 창설을 한 거죠. 국회를 대신하는. 여기서 만든 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별도의 군정 법령이 있겠죠. 그럼 별도의 법을 군정 법령으로 농지개혁하면 되지 왜 남조선 과도 입법에 상정을 했느냐 이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남한에 사는 사람들이 의견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가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대로 하다가 어떤가요? 민심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민심을 알아봐야 되니까. 또 그런 이유도 있고, 그래요. 또 미정부 협조하는 이들의 의견도 물어봐야 되겠죠.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농지개혁 법안을 입법에 상정하니까 우익 측 의원들 출석 거부로 심의가 안 됐어요. 누가 반대했느냐? 한국민주당이 농지개혁 법안을 반대했어요. 미국이 이제 농지개혁하려고 농지개혁 법안을 남조선 과도 입법에 상정했는데 한국민주당이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미군 장관 같은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을 쓰죠. 그 당시에는 소장료가 50% 이상이었는데 한 30%만 내라고 하죠. 소장료를 낮춰줬죠. 그리고 일본인 소유지만 매각을 했어요. 조건이 되는 이들, 뭐 토지가 없거나 토지를 적게 가진 이들에게만 했겠죠. 그래요. 1948년 3월 신화공사를 해체 중앙토지행정처 설치. 그 중앙토지행정처에 이제 모든 권한을 이양하겠죠. 그러면 유는 일본에게 인수한 토지를 어떤 식으로 매각했냐, 그걸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좋은 조건을 했어요. 소작지 또는 소유지가 이정보 이하인 자로. 소작지는 뭔가요? 자기 땅 없이 농사 짓는 이들이 가지고 소작이는 자기 땅 없이 농사 짓는 이들이죠. 그런 사람이 짓고 있는 땅이 소작지겠죠. 소작지 또는 소유지가 이정보 이하인 자, 한 2,000평 이하인 자를 가리키죠. 매각 토지의 소작인에게 우선권을 주고 소작인에게 살 수 있는 권한을 우선 준다는 거죠. 그 외에 농민, 농업노동자, 해외에서 온 귀국농민, 북한에서 이주한 사람에게 매각하고, 그래요. 토지 없는 이들에게 매각한다는 거죠. 아니면 토지가 조금밖에 없는 이들에게 매각한다는 거죠. 농지의 대가는 당해 토지의 주생산물 연간 생산고의 3배로 하고 지불은 20%씩 15년간 연부로 현물 납입하며 분배된 농지 매매, 임대차, 저당권 설정은 일정 기간 금지한다. 농지를 매수를 해서 직접 농사를 지어라, 이 말이죠. 조건을 봐야 되겠죠. 비싼지 안 비싼지. 연간 생산물을 1억 원이라 가정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그때 현물 납입이지만 돈으로 계산하면 더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럼 토지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생산고의 3배라 했잖아요. 그럼 토지 가격은 3억 원인 거예요. 20%씩만 지불하잖아요. 1년에. 그러면 2천만 원씩 지불하는 거죠. 그러면 15년간 지불하면 구매가 되는 조건인 거예요. 조건이 괜찮죠. 조건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요. 비싸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 받는 이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가 집이라 치면 1억 5천에 팔겠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큰 부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그냥 미군정은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 농지개혁은 뭐가 될까요? 그 시대를 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당시에 농지는 어땠을까요? 기본적으로 고대 농경국가 시대의 토지 제도가 이어졌겠죠. 일본이 뭐 개혁한다고 했지만 어떤 소유권을 빼앗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그냥 고대 농경국가 시대의 토지 제도가 이어진 거예요. 일제시대 때 한 거는 그냥 소유권을 인정해 준 거, 신분제도를 없애고 그 정도죠. 그래서 이제 현대식으로 이제 토지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승만 정부가 해요. 이것은 항상 시대가 바뀔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신분제도가 붕괴될 때 토지는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귀족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요. 그러면 신분제도가 붕괴되면서 시장지배 시대, 새로운 시대가 들어설 때는 당연히 토지제도가 바뀌겠죠. 어느 나라에나 있는 거예요. 귀족들이 광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다 잃게 되는 거죠. 소유권 박탈 현상이 일정 부분 일어나죠. 재산권의 형태가 바뀌는 거죠. 이제 그러한 방식은 굉장히 혁명적으로 일어나는데 이승만 정부에서는 그렇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처음에 대통령 될 때 이승만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죠. 국회로부터. 한국민주당도 당연히 지지했겠죠. 그런데 이승만은 어떻게 하나요? 한국민주당 인사들을 정부 참여에 배제해요. 국무총리와 초대 내각 임명 과정에서 한국민주당 인사를 완전히 배제해버리죠. 그래, 한국민주당 사람들은 놀랬겠죠. 대통령으로 밀어줬는데 배제해버리니까. 배제한 이유가 뭘까요? 농지개혁 하려고 배제했겠죠. 그래요. 농지개혁 추진, 공산주의에서 전향한 조봉암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죠. 실제로 조봉암이 전향한 건 아니었죠. 나중에 간첩 사건으로 사형당하죠. 1959년에. 그래요. 농가의 토지 한도 삼정보로 정함. 그래요. 3,000평까지 가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가격에 파냐면 매수자 수확량의 30%를 5년간 정부에 지급하게 하죠. 가격이 얼마나 하는 건가요? 1년 예를 들어서 연봉 수확량이 1억이라 치면 3천만 원씩 5년 1억 5천에 판다는 거죠. 판다는 거예요. 조건이 좋죠. 토지 매수를 위해 지가증권 발행하죠. 그래요. 지가증권을 발행했는데 왜 지가증권은 뭔가요? 정부가 지주들한테 주는 거겠죠. 언제까지 지불하겠다 이러면서 채권 비슷한 거죠. 지가증권이 어떻게 되나요? 6.25 전쟁이 발발하죠. 지주들 큰 손실 발생하죠. 지가증권이 폭락하니까 전쟁 도중에 전쟁이 좀 처음에 불리하게 돌아가죠. 전쟁 지면 지가증권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정부가 사라지는데. 그래요. 채무자가 없어져 버리는데 돈을 지급해야 될 그 전쟁 중 폭락을 해요. 지주들은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거예요. 1950년 4월부터 농민들에게 토지 분배 시작. 6.25 전부터 토지 분배를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요? 이전에는 자정농이 35%밖에 안 됐는데 이후에 96%까지 증가하죠. 대부분 농민들이 자기 토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 그래요. 확고한 대중적 지지를 얻는 계기가 되죠.
근데 뭐 했나요? 한국민주당 같은 경우에 야당 인사들은 다시 농업이 지배하는 시대니까 한국 민주당을 구성하는 국회의원들 중에는 부자가 많겠죠. 부자라는 말은 뭔가요? 농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겠죠. 자기 농지를 빼앗기기 싫겠죠. 헐값에. 무상몰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데 한국민주당이 예전에 뭐라 했나요? 미군에서 미군이 농지개혁 하려고 할 때 농지개혁 법안을 반대를 했죠. 이승만 정부 때 안 그랬겠냐는 거예요. 마찬가지겠죠. 반대를 했겠죠. 반대를 한 거예요. 반대할 것을 대비해서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한국민주당이 자기를 도와줬지만 그래요. 내각 구성해서 정부 구성할 때 완전히 배제해버린 거죠. 오히려 과거의 공산주의자였던 조봉암을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해버린 거죠. 완전히 사이가 틀어져 버린 거죠. 틀어질 수밖에 없겠죠. 한국민주당이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 반대를 했겠죠. 농지개혁법이 농지에만 한정되고 임야 등은 제외된다는 점을 악용, 바닷가 논을 염전으로 바꿔 농지개혁 대상에서 벗어나는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 짓을 벌인 사람이 바로 한민당 당수 김성수였다. 그래요. 한민당을 구성하는 이들은 김성수와 같은 지주들이 많았고 되게 싫어했겠죠. 그래서 땅을 안 뺏기기 위해서 별의별 행동을 다 했겠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야당은 이승만을 쫓아내려 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직선제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였어요. 이 일로 인해서 국회에서는 이제 강력한 반이승만 세력이 생겨난 것이죠. 그런데 직선제 개헌에 성공하고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니까 이승만은 또다시 대통령이 되죠. 한동안 계속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토지개혁은 어떤가요? 북한에서 토지개혁했죠. 북한은 어떻게 토지개혁했나요? 무상몰수, 무상분배했죠. 그런데 무상몰수, 무상분배보다 더 좋은 조건이었어요. 무상몰수, 무상분배하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더 좋은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유상몰수, 유상분배보다 농민들에게 그게 안 그랬던 거예요. 그것을 한국 국민들이 6.25 전쟁 중에 알게 된 거예요. 실제 내용을. 지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해서 무상으로 분배하는 게 북한식 토지개혁이죠. 근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논작물수하고 27%를 세금으로 내야 돼요. 밭작물 25%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이제 이것을 점령 지역에서 실시했는데 남한 농민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계속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래요. 비록 1년에 30%씩 토지를 사기 위해서 30%씩 지급해야 되지만 5년간 정부에 지급하면 자기 땅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 북한의 토지 개혁은 만만 무상분배지 거의 뭐 예를 들어서 27%를 매년 내야 되니까 여기서 5년만 내면 되는데 그럼 자기 땅이 되는데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 북한 정부의 이런 남한에서 실시한 토지 정책은 실패했어요. 남한 농민들이 민심을 상실했어요. 완벽하게 상실했겠죠. 그리고 이승만의 인기는 확 올라가겠죠.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게 되겠죠. 그래요. 그 결과가 뭔가요? 대통령? 제2대 대통령 선거 결과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헌법을 개헌하는 과정에서 비민주적인 방식이 동원해도 대다수 국민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죠. 일단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도 별로 없고
이제 이승만이 이제 영웅이 된 거죠. 국민들을 위한 영웅이 된 거예요.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2등이 조봉암인 것도 비슷한 현상이겠죠. 이승만 정부 때 제1대 조봉암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승만 대통령이 명령해서 농지 개혁을 한 거죠. 조봉암이 떴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요. 조봉암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죠. 1889년에서 1959년 에 사망하죠. 소련령 베르흐네스크에서 열린 고려공산당 합동회의의 국내파 대표로 참가. 공산주의자죠, 확실히. 1925년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 조직에 참여. 1946년 6월 중도통합 노선을 주장하고 조선공산당과 결별을 해요. 그 이승만 대통령한테 붙죠. 인기 올라가니까 또 배신해서 또 대통령 선거에 나온 거죠. 1957년 진보당 창당 위원장에 선임이 되죠. 1958년 1월 간첩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보당원 16명과 함께 검거되죠. 1959년 7월 사형이 집행돼요. 그런데 2011년 1월 20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국가변란과 간첩협의에 대한 전원 일치로 무죄 선고. 그래요. 이승만에 의해서 정적이 제거된 것처럼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해요. 명예를 회복시켜 준 거죠. 그런데 많은 이들은 이승만을 싫어하니까 이승만이 음모를 꾸몄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최근에 구소련 외교문서가 공개됐죠. 이 기록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조봉암이 북측의 대선 침해 여부를 타진했다는 대목이다. 실제로 간첩이었다는 거예요. 기록에 따르면 김일성은 조봉암은 이승만에 맞서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조봉암을 가리키죠. 우리의 조언을 부탁했다. 우리는 그가 이승만 정권의 장관이라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소련 측에 털어놓았다. 김일성이 얘기한 걸 적어놓은 거죠. 김일성은 조봉암 측에 선거 자금을 건넸다는 사실도 소련 측에 밝히고 있다. 김일성이 조봉암에게 선거 자금까지 줬다고 하죠. 완전 간첩이었던 거예요. 김일성은 대선 한두 달 지나서 어쩌면 그 이전에 미국은 우리가 조봉암에게 선거운동을 위해 돈을 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힌다. 그래요. 미국은 눈치챈 거겠죠.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첩보를 준 걸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김일성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요. 그 이전에는 김일성이 한 말이죠. 다만 김일성은 자금의 구체적 액수는 소련 측에 밝히지 않았다. 얼마를 줬는지 밝히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 이번 시간에는 이승만이 한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과 멀어진 이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얻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